안녕하세요. 약국을 운영하고 있는 60대 여자입니다. 희망은 어둠 속에서 시작된다. 일어나 옳은 일을 하려 할 때 고집스런 희망이 시작된다. 새벽은 올 것이다. 기다리고 보고 일하라. 포기하지 마라. 미국의 소설가 엘 라모트가 한 말입니다. 그리고 누구보다 지금의 제게 제일 필요한 말이기도 하죠. 저는 지금 희망 한 줄기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저와 제 딸의 억울함을 토로하고 응원과 용기를 얻고자 이렇게 늦은 밤 제 딸이 쓰던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제게는 정말 기꺼이 목숨을 줘도 아깝지 않은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제 두 딸들이죠. 두 딸은 제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첫 번째 고비를 넘길 수 있었던 유일한 희망이자 빛이었습니다. 큰 딸이 초등학교 4학년, 작은 딸이 초등학교 2학년이었을 때 저는 사고로 남편을 그리고 딸들은 아빠를 잃었습니다. 막막하다 못해 절망적이었던 그때의 참담한 심정은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왜 소중한 사람이 떠나면 좋고 고마웠던 기억보다 미안함에 사무치는 기억만 그렇게 남는 건지. 이제는 다시 못 만난다는 생각과 앞으로 이 삶의 무게를 온전히 홀로 견디며 딸들을 키워야 한다는 생각에 아침에 눈을 뜨면 일어나는 것조차 고통이었죠. 그때 떠난 남편 대신 저와 함께 삶의 무게를 함께 짊어준 게 바로 우리 큰딸입니다. 저는 지금도 남편을 땅에 그리고 제 가슴 속에 묻은 날 큰딸이 작은 손으로 제 등 허리를 토닥거리며 엄마 괜찮아, 괜찮아, 나도 있고 유정이도 있잖아, 괜찮아, 아빠가 괜찮게 해줄 거야 라고 말한 그 목소리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남편이 가고 나서 거의 2달 정도 불면증과 무기력증으로 고생을 했거든요. 밤이 되면 몸은 피로하고 노곤한데 잠은 오지 않고 아침이면 깨운지 못하고 무거운 몸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게 괴롭기만 했죠. 그런 제게 큰딸은 아늑한 자장가이자 하루를 시작할 힘을 주는 활력소 같은 존재가 되어주었어요. 큰딸은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워낙 타고난 성격이 독립적이라 그런지 지 방을 가지고 싶어 했는데 그러던 애가 제가 잠을 좀 못 자니 밤마다 지 베개를 들고 제 방으로 와서 함께 눕더라고요. 그리고 옆구리에 착 붙어서 지 어릴 적 제가 해줬던 것처럼 가슴팍을 토닥토닥 두드려주는 겁니다. 나중에는 작은 딸도 지 언니 하는 것처럼 제 방에 찾아와서 저는 옆구리에 예쁜 딸 하나씩 끼고 딸들이 동시에 토닥토닥 해주는 기분 좋은 박자에 잠에 들었죠. 또 남편 하나 없는데 아침에 정신은 왜 이리 없는지. 예전에는 제가 애들 깨우고 씻으라고 화장실 들여보낸 뒤 아침 준비하고 있으면 남편이 애들 책가방 확인하고 입을 옷 확인해서 내놓고 같이 아침상 차린 뒤 식사를 했는데 그걸 이제 혼자서 하니 아침에 약국 문 열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내가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나왔나? 하고 긴가민가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네요. 근데 그것도 한순간이었습니다. 제가 아침에 애들 깨우고 씻고 나오면 큰딸이 지 동생 입을 옷장에서 꺼내 바닥에 펼쳐놓고 입고 나오라고 하고 주방에 가서 엄마랑 동생이랑 본인 먹을 토스트기에 넣고 우유 한 잔씩 따라서 식탁 위에 딱 두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본인도 눈에 졸음이 한가득이고 머리 빗을 틈도 없이 산발인 머리를 한 채 제게 와서 엄마 먹고 출근해 라고 말하면 아침 안 먹어도 배부르게 먹은 것처럼 마음도 든든해졌습니다. 때로는 친구처럼 때로는 엄마임에도 심적으로 제가 더 기댈 때가 많은 존재로 의지가 되는 큰딸에게 종종 그래서 더 미안함을 느낄 때가 많았어요. 아무리 남편이 일찍 우리 곁을 떠났어도 애들이 철이 일찍 들 필요는 없는데 내가 부모가 돼서 딸에게 너무 의지를 한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곤 했죠. 근데 제 딸이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엄마와 맥주 한잔 하게 된 자리에서 딸은 엄마가 너를 일찍 철들게 만들어서 동생을 너한테 맡기는 날이 많았어서 미안하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말해줬어요. 미안할 게 뭐 있어요, 엄마. 엄마가 밖에서 혼자 우리 세 식구 먹고 살 돈 버는데 난 집에서 편하게 공부나 하면서
고작 유정이 걔 밥 챙겨주고 집안일 좀 한 게 대수인가? 그리고 나 아직 철 안 들었어요. 아직도 엄마 침대 들어가서 자고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 그 말에 제 목이 메어서 괜히 넌 이제 갓 스물인데도 이렇게 어른스러운데 유정이 걔는 고등학생인데도 아직도 애기 같고 뭐든 챙겨주는 언니 믿고 그러나 보다. 라고 했더니 큰딸이 웃으면서 그러게 걘 아마 30 넘고 40 넘어도 나한테 와서 언니 이거 어떻게? 라고 물어볼 것 같다니까요. 라고 했네요. 그리고 정말 작은 딸은 성인이 되고 30이 넘어서 카페 주인이 됐을 때도 뭐든 언니부터 찾는 언니 바라기가 됐네요. 큰딸은 고등학교 때부터 선생님이 되고 싶어 했는데 지 동생 챙기는 걸 보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선생님이 될 게 틀림없었어요. 그리고 묵묵히 공부해서 사범대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대학 다니면서도 과외하면서 지 용돈 벌고 거기서 동생 용돈도 챙겨주고 방학이면 다음 학기 등록금 번다고 휴게소에 있는 기숙사 들어가서 2달 동안 살이 빠져라 아르바이트를 한 우리 큰딸. 제가 충분히 등록금을 지원해 줄 수 있었음에도 큰딸은 그래도 한 번쯤은 내가 내 손으로 벌어서 등록금 내보고 싶어서 그래요. 라고 하며 걱정 말라고 하더군요. 진짜 제 도움이 필요하면 그때는 엄마 하면서 손 벌릴 거라고 기다리라고요. 그래 놓고 진짜 단 한 번도 제게 먼저 뭘 도와달라 한 적이 없는 그런 딸이었습니다. 딸은 임용고시에 합격해 첫 학교로 발령을 받았을 때 발령난 학교가 집에서 너무 멀어서 제가 자취를 게 어떻겠냐고 했거든요. 지하철로만 왕복 2시간 반이 넘는 거리라서 힘들지 않겠냐고요. 근데 딸은 괜찮다고 하면서 아직 자취할 생각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넌 어렸을 때부터 뭐든 혼자 뚝딱뚝딱 잘하고 독립적이었던 애가 이상하게 크면서 집에 붙어 사는 것 같다. 엄마는 내가 빨리 집 나가버렸으면 좋겠어요? 와, 서운하다, 진짜. 엄마, 나 집 나가면 엄청 쓸쓸할걸? 나 집에 붙어 있을 때 좀 더 잘해줘요. 빨리 나가 살라고 눈치 주지 말고. 이랬던 딸이 30 넘어서 결혼할 남자를 데려왔을 때 저는 예전에 언제 나가 살 거냐 말했던 제 입을 때려주고 싶었어요. 딸이 32이 되던 해 작은 딸이 넌지시 제게 그러더라고요. 언니한테 남자가 생긴 것 같다고. 그전에도 큰딸이 아예 연애를 안 하던 애가 아니라서 뭐 새삼스런 얘기를 하냐고 했는데 이번 남자는 뭔가 다르다는 겁니다. 언니가 원래 그전 연애에서는 연락하는 거나 만나는 것도 좀 귀찮아 했잖아. 그래서 남자 쪽에서 그걸로 서운해해서 헤어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는데 이번엔 좀 달라. 언니가 그 남자를 엄청 좋아하나 봐. 엄마도 봐봐. 외박도 자주 하고 늦게 들어온 날도 많고. 이러다가 언니 진짜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 말을 듣는데 순간 제 가슴이 철렁하지 않았다면 거짓말일 겁니다. 확실히 그맘때쯤 꾸미는 데 관심도 없던 큰딸이 쇼핑을 자주 하기도 했고 소문난 집순이인 애가 주말이면 여행도 갔다 오곤 했었어요. 아무리 든든한 장녀라도 아직 저는 딸을 품에서 놓을 마음의 준비를 하지 못했는데 정말 어느 날 갑자기 결혼한다고 제게 말하면 우리 딸 없이 어떻게 사나 싶었네요. 그래도 우리 딸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사람 만나보고 싶기도 했고 또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길래 작은 애가 저렇게 말하나 궁금도 해서 하루는 큰딸에게 말했습니다. 만나는 사람 있으면 한번 데려와서 밥이나 함께 하자고요. 딸은 잠시 골똘히 생각하다 그러겠다고 했고 그렇게 저는 제 첫째 사위를 만나게 됐네요. 대기업에 다니는 명문대 출신 사위는 훤칠한 키에 호감형인 외모였습니다. 보자마자 내 딸이 나 닮아서 남자 얼굴 보는구나 했는데 깍듯한 태도로 제게 안녕하세요. 박윤재라고 합니다. 장모님.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며 큰딸에게서 들은 건지 제가 좋아하는 백화점 떡집 떡과 꽃바구니를 내미는 걸 보고 됨됨이도 얼굴 못지 않나 보네 생각했네요. 그래도 괜히 벌써부터 내 딸 데려가는 것 같아서 속으로 어머 왜 벌써 장모님이래? 라고 코웃음 쳤는데 사위 옆에 앉은 딸의 그 행복한 표정을 보고 아 이제 딸을 보내줘야 하는 준비를 할 때가 왔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그렇게 사위 얼굴 보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난 후에도 큰딸은 결혼 얘기를 안 꺼내더라고요. 사위도 저와 얼굴을 트고 난 뒤에 종종 집에 큰딸과 함께 와서 식사도 하고 가고 또 본인이 회사 점심 회식으로 정말 맛있는 횟집에 갔다 왔는데 장모님 생각이 났다며 큰딸과 함께 절 데리고 가 외식도 하곤 했거든요. 큰딸도 사위의 고향인 경상도 부모님 댁에 가서 논도 보고 밭도 보고 바람 쐬고 왔다고 했었고요. 큰딸과 사위는 거의 결혼을 앞둔 것 같았는데 막상 결혼 얘기는 아예 꺼내지도 않으니 답답하더군요. 그래서 그맘때쯤 결혼한 제 친구 아들 얘기를 하면서 말했습니다. 이에 지훈 이모 아들 명진이는 다음 달에 결혼하는 아가씨랑 1년도 채 안 만나고 결혼한다는 거라고 하더라. 넌 이제 2년 돼가지 않니? 윤재랑 결혼 생각은 없는 거야? 왜 없어요, 있지. 근데 엄마도 알잖아요. 윤재 씨 집안 사정. 큰딸이 결혼 생각이 있음에도 주저하고 있던 이유는 다름 아닌 사위의 가정 형편 때문이었어요. 사위의 부모님께서는 경상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는데 넉넉지 않지만 그래도 두 분이서 충분히 생활하실 수 있는 수준은 됐었다고 해요. 근데 사위의 형, 그러니까 사돈 총각이 부모님이 농사에 모은 재산을 끌어다가 사업을 하는 바람에 통장에 돈이 바닥이 나다 못해 빚까지 지게 된 거죠. 그 후로 집안 형편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는데 그나마 사위가 대기업에 들어가 버는 돈 일부분을 몇 년 동안 부모님께 드려 생활이 가능했던 거였고요. 그 얘기를 처음 딸에게 전해 들었을 때는 사위가 참 대견하기도 하고 딱한 마음이 들었는데 결혼은 현실인지라 사위가 부모님께 고정적으로 생활비를 드리는 것 때문에 모아둔 결혼 자금이 얼마 되지 않아 서로 조금 더 모은 뒤에 결혼 준비를 하자고 했나 보더라고요. 큰딸의 결혼이 돈 문제로 가로막히게 됐다고 하니 안쓰럽더군요. 또 혼자 떠안으려고 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어도 청하지 않는 모습에 저는 제가 먼저 딸에게 도움을 주기로 했습니다. 큰딸에게 집은 어련히 엄마가 마련해 줄 테니까 마음만 있으면 결혼하라고 말했어요. 예식장이나 혼수는 지금까지 큰딸이나 사이가 모은 돈이면 충분하니까 가장 문제인 집은 엄마가 해결해 준다고요. 딸은 안 그래도 된다고 엄마가 왜 우리 신혼집까지 사주냐며 마다하려고 했지만 전 딸의 손을 꼭 눌러잡으면서 말했습니다. 너 이렇게 엄마한테 뭐 받는 거 불편해하는 것도 다 엄마 탓이야. 자식이 부모한테 뭐든 바라는 것도 문제인데 이렇게 엄마가 딸한테 줄 형편도 되고 주고 싶은 것도 다 거절하는 것도 문제야. 엄마가 너한테 괜히 이런 소리 하니? 이거 너만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야. 다 엄마한테 소중한 우리 딸 아무 걱정 없이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해서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유민아, 엄마가 아직 엄마 노릇 해줄 수 있을 때 받아도, 어? 큰딸은 자식이 엄마에게 기대지 않아서 서운하다는 말을 듣고 가만히 고민을 하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거리며 그럼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받겠다고 꼭 엄마가 딸 걱정 안 하게 행복하게 살겠다고 말했어요. 예, 말로만 하지 말고 나중에 결혼하고 나서 너 살기 바쁘다고 엄마 나몰라라만 하지 마. 너 결혼해서 따로 살면 이 엄마가 얼마나 쓸쓸하겠니? 엄마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결혼을 해도 나한테는 언제나 엄마가 1순위인 거 알잖아요. 아유, 1순위까진 바라지도 않어. 어차피 네 자식 태어나면 난 바로 밀려날 거야. 어쩔 수 없이 내리사랑이 제일 애틋한 법이니까. 이렇게 본의 아니게 큰딸에게 결혼을 떠민 게 되어버렸지만 저는 지금도 종종 생각합니다. 그때 만일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결혼하라는 말을 안 했다면 그래서 큰딸이 결혼을 늦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이유로 사위와 결혼을 안 했다면 혹시 지금 달라지지 않았을까 하고요. 제 도움으로 큰딸은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사위는 저를 찾아와 면목 없다, 죄송하다는 말을 하며 그래도 저를 믿고 장모님께서 도움을 주시는 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 유민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며 제 앞에서 절을 했죠.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도 사돈 어른과 사부인께서 제게 본인들이 못한 걸 대신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같은 부모 입장에서 염치불구하고 아들 장가보내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렇게 착하고 싹싹한 딸 며느리로 보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아들 장가 보내면서 뭐 하나 보탠 게 없어서 참 면목 없습니다, 사부인. 저희가 우리 윤재한테 그동안 도움을 너무 많이 받아서 아들 녀석 결혼할 때 방 한 칸 마련해 가는 돈도 못 모으게 했습니다. 곁에서 평생을 땀 흘려 일하신 두 분이시기에 새카맣고 고된 세월의 흔적이 남은 얼굴을 숙여가며 제게 사과를 하시고 감사한 마음을 표하시는데 그냥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뭐 대단한 일 했다고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싶고 저도 같이 부모된 입장으로 내 자식이 편했으면 싶어서 돈 보탠 건데 너무나 과분한 말씀이 아닌가 싶었죠. 그리고 누구보다 시골 동네에서 자식 명문대 보내고 대기업까지 보낸 거면 할 만큼 하신 거고 지금 당장 형편이 어려워진 것도 다른 자식 도와주다가 피치 못한 손해가 난 걸 누굴 탓하겠어요? 두 분이 고개 숙일 일이 전혀 아니었죠. 저는 사과할 일이 아님에도 자식의 새로운 출발에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죄인이 된 사돈어른과 사부인을 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위로했습니다. 아유, 그런 말씀 마세요. 이렇게 두 분이서 우리 박사위 이렇게 훌륭하게 키우시지 않았나요? 그거면 충분합니다. 줄 수만 있다면 뭐든 싹싹 모아서 자식한테 주고 싶은 게 진정 부모 마음 아니겠습니까? 제가 같은 부모로서 사돈어른 사부이모까지 부모들이 한 거니까 아유 고개 숙이지 마세요. 앞으로도 애들 잘 살게 함께 응원만 해주신다면 저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렇게 큰딸은 다음해 봄에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큰딸은 결혼식에서 부모님께 보내는 편지를 읽으면서 제게 엄마께서 딸 걱정하실 일 없게 행복하게 잘 살게요. 라고 말한 것처럼 결혼 후 별탈 없이 사위와 오순도순 잘 살았습니다. 제게도 참 다정하고 든든한 딸이었으니 시부모님께도 사랑스러운 며느리였죠. 딸은 종종 주말이면 경상도에 있는 시댁을 방문했는데 사위가 휴대폰으로 사진을 보내와서 보면 넓은 밀짚 모자 쓰고 목에는 수건을 두른 채 시댁 텃밭에서 딴 고추랑 상추랑 애호박이 든 바구니를 자랑스럽게 들어보이며 웃고 있는 딸의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생전 처음 텃밭에서 채소를 수확한 게 그리 재밌었는지 해맑게 웃더라고요. 30이 넘고 결혼까지 했는데도 웃는 모습은 어렸을 때 모습 그대로였네요. 그리고 다음날 저녁에 엄마 주려고 따왔다며 시댁에서 따온 야채를 하나를 안겨주고 갔고요. 또 이곳저곳 오랜 노동으로 여기저기 병이 난 사부인이 걱정됐는지 서울 병원을 모시고 다니며 딸 같은 며느리 노릇을 톡톡히 하기도 했습니다. 사부인이 제게 전화를 해서 유민이 덕에 오랜만에 병원에 갔다 왔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속으로 그럼요, 누구 딸인데요 라고 생각했지만 내심 질투가 나기도 했습니다. 뭔가 내 딸을 남들과 나누는 것 같은 묘한 심정이었네요. 물론 딸이 시댁에 잘하는 만큼 사위도 제게 잘했지만요. 사위의 회사가 제 약국에서 차로는 20분, 걸어서는 한 4, 50분 걸리거든요. 근데 사위는 종종 퇴근하는 길에 약국에 들러서 제 얼굴 한번 보고 가곤 했어요. 박서방, 갑자기 무슨 일이야? 이제 퇴근하는 거야? 네, 집에 가는 길에 장모님 얼굴 한번 뵙고 가려고 왔어요. 아유, 피곤할 텐데 뭐하러 와? 그냥 집에 가서 빨리 쉬지. 어차피 가는 길인데요, 뭘. 근데 우리 장모님 보니까 왠지 피로가 풀리는데요? 장모님, 이제 곧 셔터 내릴 시간이죠? 오늘 유민이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했는데 장모님 저랑 오붓하게 식사나 하실래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절 어려워하고 뻣뻣하게 굴더니 결혼 후에는 좀 편해졌는지 능글능글하게 구는 사이는 제 약국에 오면 마감 정리도 도와주고 제가 미처 뜯지 못한 재고 박스가 있으면 뜯어서 알아서 척척 진열하기도 했어요. 또 제가 모임이 있는 날이면 그렇게 제게 용돈을 보내주곤 했습니다.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해도 본인이 보내드린 돈으로 한턱 내시라며 그리고 꼭 사위 자랑도 해주시라는 말을 덧붙였죠. 이렇게 저한테 잘하는 것보다
지들 둘이서 지지고 볶든 금방 알콩달콩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제게는 무엇보다 큰 선물이었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딸은 결혼하고 1년 뒤에 첫애를 낳고 나서 별탈 없이 잘 지냈어요. 근데 그 무소식이 저를 불안하게 만드는 소식으로 뒤바뀌는 건 큰딸이 결혼하고 2년이 넘어가자마자였습니다. 큰딸이 제 집에 찾아오는 횟수가 점점 늘더라고요. 연락은 물론 자주 했지만 찾아오는 건 많아도 2주에 한두 번 오던 애가 일주일에 2번, 3번 와서 밥 먹고 가고 아예 손자까지 데려와서 자고 가는 날도 늘어나게 된 거죠. 처음에는 적적하던 차에 큰딸이 와서 좋기만 했는데 점점 왜 이렇게 자주 오지? 혹시 박서방이랑 무슨 일이 있나 싶더라고요. 작은 딸도 뭔가 눈치를 챈 건지 언니 요즘에 왜 이렇게 자주 와? 형부랑 싸웠나? 라고 물으면 큰딸은 야, 원래 신혼기간은 짧은 거야. 매일 보는 얼굴 지겨워서 변화 좀 주려고 왔다. 라고 태연하게 대답하더라고요. 그냥 가볍게 지나간 대화지만 그때 큰딸의 표정이 좀 쓸쓸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넘어갈 수 있었지만 괜히 엄마 마음으로 혹시 우리 딸 결혼 생활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건 아닌가 했는데 제가 본격적으로 큰딸의 결혼 생활을 걱정하게 된 건 손자를 보러 큰딸 집에 간 날이었어요. 그날은 토요일이었고 저는 약국 오전 근무를 마치고 큰딸 집에 갔죠. 토요일이었는데도 사이가 없어서 어딜 갔냐고 물었더니 큰딸은 요즘 사이가 골프를 치기 시작했다고 골프 배우러 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큰딸과 같이 늦은 점심을 먹고 나서 거실에 있다가 손자 기저귀가 넘쳐서 제가 손자방에 가서 바지를 가져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손자방 침대 옆에 이부자리가 펼쳐져 있었고 그 위에 큰딸 것으로 보이는 잠옷 그리고 큰딸 가방이랑 책 몇 권, 노트북까지 있는 걸 볼 수 있었죠. 딱 보기에도 보이는 큰딸의 생활 흔적에 일단 바지를 챙겨 나와 큰딸에게 물었어요. 너 세훈이 방에서 지내니? 네? 요즘은 세훈이 방에서 자요. 세훈이가 밤마다 자꾸 날 찾아서. 그럼 차라리 세훈이를 안방으로 와서 자면 되지. 왜 저렇게 각방 쓰는 것처럼 박서방이랑 방을 따로 써? 너 결혼한 지 이제 2년밖에 안 됐으면서. 각방이 아니고 그냥 세훈이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니까요. 세훈이 있으면 그 칭얼거린 소리에 그 사람 잠도 못 자고. 너는 잘 자고 애가 자다가 칭얼거린 소리를 왜 엄마인 너만 들어야 하냐고. 오늘도 봐. 주말에 넌 애 보는데 박서방은 팔자 좋게 골프 치러 갔잖아. 너 혹시 요새 박서방이랑 무슨 일 있니? 아니, 진짜 없어요, 엄마. 걱정 말라니까. 그 사람 한동안 못 가다가 진짜 오랜만에 간 거야. 내가 치고 오라고 보내준 거라고요. 큰딸이 그렇게 말해도 한 번 생긴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몇 달 뒤에 큰딸이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큰딸하고 사위사이에 뭔가 있다는 게 내 괜한 걱정일 수 있다는 생각을 잠깐 하긴 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작은 딸이 제게 한 말 때문에 꺼져가려던 의심에 다시 불이 붙게 됐고요. 작은 딸이 말하길 얼마 전 언니 집에 갔다가 언니에게 들은 말인데 아무래도 가벼운 일이 아니라 엄마가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한다고요. 큰딸이 작은 딸에게 고민을 털어놨는데 남자들 애 하나 낳고 나면 변한다는 말이 진짜인 것 같다며 이번 둘째 임신 소식에도 별로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는 거예요. 또 요새 형부가 돈을 많이 쓴다고 근데 어디다가 쓰는지 모르겠다고 내역도 없이 현금을 뽑아서 쓰는데 혹시 이러다가 코인이나 주식하다 돈 날리는 건 아닌지 걱정이라는 말도 했다고 했죠. 작은 딸은 언니가 엄마에게 말 안 했던 건 다 엄마 걱정시키기 싫어서일 테니 바로 아는 척 하지 말고 일단은 알고만 있으라고 지켜만 보자고 제게 일러뒀죠.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속이 답답한데 하루는 또 딸이 손자를 데리고 늦은 저녁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 큰딸이 둘째 임신 15주인지 16주인지 됐을 텐데 집에 아주버님이 왔는데 둘이 술 먹고 너무 시끄러워서 피신 왔다고 하더군요. 순간 머리가 핑 돌 정도로 화가 났죠. 아니 임신한 와이프하고 어린 자식이 있는데 지 형이랑 집에서 술잔치를 벌여?
술 마실 거면 나가서 마시든가. 왜 임신한 와이프가 친정까지 피신을 오게 만드냐고. 박서방 제정신이라니? 엄마, 갑자기 왜 그렇게 흥분을 했어요? 나 엄마 보고 싶어서 겸사겸사 온 건데. 너 박서방이 요새 돈도 헤프게 쓰고 임신도 그닥 내켜하지 않아서 속상하다며. 왜 진작 엄마한테 말 안 하고 이 밤에 세훈이 손잡고 엄마 집으로 피신까지 와가면서 혼자 속으로 끙끙 앓고 있어. 그거 누구한테? 유정이죠?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엄마, 유정이 걔가 과장한 거예요. 그냥 부부들 다 그러잖아. 불만 없이 결혼 생활 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나도 그냥 유정이한테 불만 털어놓은 거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 말을 믿으라고? 안 되겠다. 내가 박서방한테 당장 말해서. 엄마, 정말 그러지 말라니까. 내가 해요, 내가. 내가 말할게. 안 그래도 둘째 낳기 전에 남편하고 한 번 다 터놓고 대화하려고 했어요. 내가 먼저 해결해보고 그때도 안 바뀌면 그때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할게. 그러니까 엄마 딸 믿고 잠깐 기다려줘요. 어? 큰딸이 알아서 한번 해보겠다고 믿어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라면 딸이 이렇게 말해도 당장 사위한테 가서 멱살을 잡으실 수 있으신가요? 저는 못했습니다. 안 그런 척하지만 자존심이 세서 그만큼 독립적인 큰딸의 말을 무시하고 엄마라고 제 멋대로 했었으면 아무리 큰딸을 위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딸에게 큰 상처가 됐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후에도 사위를 만나면 속으로 이만 부득부득 갈았지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상처가 반창고 안에서 잘 낫고 있는 건지 아니면 골마들고 있는 건지 알지도 못한 채 시간이 흘렀고 어느덧 큰딸의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큰딸도 저도 곧 있으면 만나게 될 아이 생각에 설레기만 했는데 곧 저희에게 악몽과도 같은 순간이 올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었죠. 큰딸은 마찬가지로 첫째를 출산했었던 산부인과로 갔는데 둘째는 유도분만을 10시간 이상 진행시켜도 소식이 없어서 예정에도 없는 제왕절개를 해야 했어요. 딸은 자연분만을 하고 싶어 하긴 했지만 상황이 어쩔 수 없었고 다행히 아이도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하지만 큰딸은 제 아이는 괜찮지 않았습니다. 수술 직후 회복실로 온 딸이 힘없이 축 늘어져서 제게 숨이 좀 차다고 했어요. 사위가 간호사를 부르기 위해 간호사실에 갔는데 몇 분 뒤 혼자서 돌아오더라고요. 간호사 말로는 마취가 풀리며 간혹 그럴 수 있다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하라고 했다더군요. 근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딸은 쌕쌕 가쁜 숨을 쉬었고 다음 날에는 어지럽고 가슴에 통증까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담당 의사나 간호사는 혈압도 정상이고 체온도 정상이라며 계속 누워 있어서 더 그럴 수 있다고 일어나서 조금이라도 걷고 산책을 하라는 소리만 했고요. 그런데 그 다음날 새벽 1시 살포 잠에 들었다가 큰딸이 저를 부르는 소리에 소스라치게 놀라서 깼습니다. 큰딸은 가슴을 움켜쥐며 엄마, 가슴이 너무 아파 라고 하며 마치 숨이 답답한 채 헐떡거리고 있었죠. 저는 당장 병원 당직 간호사 콜을 불렀는데 이 인간들 어딜 간 건지 오질 않은 겁니다. 급하게 딸이 숨을 가빠해서 인공호흡을 하고 가슴 마사지를 했는데도 딸의 상태는 그대로였어요.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제 손에 땀이 찹니다. 설마 내 새끼가 내 품 안에서 숨을 거두는 건 아닌가 싶은 마음에 초조하고 무서워서 미치는 줄 알았어요. 그때는 사위도 없고 저 혼자라서 의사나 간호사 부르러 갔다가 행여 큰딸이 잘못될까 봐 무서워서 자리도 뜨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코를 부르고 2, 30분 뒤에 간호사가 왔는데 간호사가 딸을 보고 직접 전화를 걸어온 당직 의사는 큰딸에게 산소호흡기 하나만 딸랑 달아주고 지금 여기서는 정확한 문제를 알지 못하니까 1차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구급차를 부르겠다는 말을 했어요. 아니, 아무리 동네 산부인과라고 해도 어떻게 숨을 못 쉬는 환자 하나를 돕지 못하나요? 그럼 구급차 오기 전까지라도 다른 조치를 좀 취해달라고. 내 딸이 지금 숨도 못 쉬지 않냐고 소리를 쳤는데 의사나 간호사는 제게 침착하라는 그 한마디만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침착은커녕 저까지 숨이 턱 막힐 정도로 화가 나서 돌아버리는 줄 알았죠. 그렇게 큰딸은 산소 호흡기 하나 딸랑 달고 도착한 구급차에 타 대학 병원으로 갔지만 큰딸은 제왕절개 부작용으로 인한 폐색전증 진단을 받았고 뇌에 치명적인 시간 동안 산소가 들어가지 않는 저산소성 병변까지 겹쳐져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식물인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하늘이 무너지다 못해 지구가 가루가 되어 멸망할 거라는 말보다도 더 절망적이었어요. 내 딸은 분명 눈을 깜빡이고 있고 숨도 쉬는데 그 무엇도 말하지 못하고 저를 보고 웃지도 못하는 내 딸이지만 내 딸 같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니 저는 병원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내 딸이 불쌍하고 막 태어나 엄마에게 몇 번 안겨보지도 못한 손녀딸이 불쌍해서 울었습니다. 표정 하나 없이 눈만 꿈뻑이는 딸 얼굴을 부여잡고 울었죠. 유민아, 유민아, 엄마 좀 봐봐. 엄마 여기 있어. 이럴 줄 알았다면 딸 좀 더 안아보지. 우리 유민이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해. 큰딸이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는 소식을 듣고 온 작은딸과 사이도 미동도 하지 않는 큰딸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바닥에 찌으면서 울고 큰딸을 차마 쳐다보지도 못하고 손바닥에 얼굴을 묻고 비명과도 같은 울음을 토해냈어요. 언니 나왔어. 우리 언니 왜 그러고 있어, 왜? 여보, 제발 무슨 말이라도 해봐. 어? 여보, 유민아, 왜 아무 말도 못해? 큰딸이 공식적으로 식물인간이 됐다는 선고를 받자마자 작은딸과 사이는 큰딸이 제왕절개 후 혈전이 생겼을 때 빠른 조치를 하지 않은 산부인과에 찾아가 책임을 물었습니다. 근데 그 산부인과에서 한 말은 그저 본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무책임한 말뿐이었죠. 사위는 당장 고소한다고 내 아내 다시 돌려놓으라고 난리를 치다가 결국 업무방해로 경찰서까지 가야 했고 작은 딸은 끝까지 가보겠다며 산부인과를 의료과실로 고소를 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전 텅 빈 눈으로 저를 쳐다보는 큰딸의 곁을 지켰죠. 한참을 울다가 따뜻한 수건으로 큰딸의 얼굴과 팔을 닦아주고 또 울다가 마른 큰딸의 입술을 물로 적셔주고 바세린을 발라주고 또 울다가 쓰러져서 큰딸 곁에서 수액을 맞아가며 큰딸 곁에 있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까지는 조금만 있으면 정말 조금만 참으면 큰딸이 다시 일어나 예전 모습을 찾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내 딸에겐 이런 일이 일어날 일이 없으니 내 딸은 괜찮을 거라고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2주가 지나고 딸이 식물인간이 된 지 한 달이 지나가자 오히려 형체도 없는 희망에 깔려 허우적거렸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는 큰딸의 모습보다도 절 더 절망케 한 일이 있었으니 그건 바로 누구보다 큰딸이 겪은 사고에 분노하고 매일 퇴근하며 병원으로 와 큰딸의 손을 매만지다 가던 사이가 연락도 없이 잠적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큰딸만 보면 바로 눈물을 터뜨리고 제가 큰딸을 수건으로 닦아주고 있으면 수건을 받아서 대신 큰딸의 얼굴을 정성스럽게 닦으며 오늘 본인의 하루가 어땠는지 말하는 사위였어요. 그 모습을 보며 그전에는 결혼한 지 몇 년 됐다고 내 딸한테 소홀했던 사위가 미웠지만 사위와 함께 큰딸을 돌보며 그래도 사위가 딸을 정말 사랑하고 아낀다는 걸 느꼈어요. 그런데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그 전날까지만 해도 어김없이 병원에 와서 큰딸 얼굴 들여다보며 눈물을 흘리던 사이가 연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때 저는 큰딸을 돌봐야 하니 병원에 있어서 작은 딸이 카페를 다른 직원들에게 맡기고 손자를 데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밤 9시에 작은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혹시 형부 오늘 병원 갔어? 어? 아니, 오늘 안 왔는데, 왜? 아니, 형부가 아직까지 안 와서 세훈이를 안 데려갔어. 근데 전화도 안 받고 톡을 읽지도 않네? 갑자기 연락이 끊긴 사위를 저는 걱정했습니다. 혹시 와이프가 잘못됐다는 생각에 참지 못하고
안 좋은 선택을 했거나 아니면 속이상의 술을 마시고 어디서 쓰러져 있는 건 아닌지 말이죠. 일단 작은 딸에게는 세훈이는 네 집에서 재우고 내일 아침에 집으로 가보자고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아침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이 동이 트기도 전에 제 휴대폰으로 문자 한 통이 날라왔고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모님, 이런 말을 문자로밖에 보낼 수 없는 이 못난 사위를 용서하세요. 차마 얼굴 보고 말할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정일 임신하기 전부터 유민이와 제 사이가 틀어진 건 사실이에요. 같이 살다 보니 그전엔 알 수 없었던 성격 차이도 있었고 그로 인해 많이 부딪히게 돼서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졌어요. 하지만 세정이가 생기고 나서는 저도 유민이도 어떻게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어요. 세정이가 태어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희망을 품었지만 일이 이렇게 돼서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유민이를 정말 사랑했고 유민이가 저렇게 된 것도 너무 슬프지만 아직 40도 안 된 나이에 제 인생을 유민이에게 바칠 만큼 성인군자가 아니었습니다. 장모님께서도 자식 있는 부모 입장에서 자식이 식물인간이 된 배우자를 위해 반도 안 산 인생을 바치는 걸 안타깝게 여기실 거라고 믿습니다. 유민이한테도 장모님께도 죄송한 마음뿐이지만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제 입장을 이해해 주세요. 장모님께서 저희 둘을 위해 마련해 주신 아파트에서 제 짐은 이미 뺐습니다. 그리고 세훈이와 세정이는 아빠 혼자 키워 자라는 것보다 그래도 할머니와 이모 밑에서 자라는 게 더 행복할 것 같아서 염치불구하고 장모님과 처제에게 맡기겠습니다. 이미 저는 제 마음을 굳혔으니 행여 장모님을 위해서라도 제 마음을 돌릴 생각으로 연락을 하지 말아 주셨으면 해요. 끝까지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부디 건강하시고 유민이에게 제가 정말 미안했다고 그리고 또 정말 사랑했었다고 전해주세요. 구구절절 길게도 식물인간이 된 내 딸을 버리고 도망간다는 내용의 문자를 읽고 저는 한동안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제 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건가요? 정말 진심으로 저는 큰딸이 계속해서 식물인간 상태로 있고 차도가 없는 상태에서 사위가 딸의 곁을 지킨다면 그런 사위에게 말했을 겁니다. 유민이도 네 마음 잘 알 테니까 이제는 네 인생 살라고요. 내 딸은 내가 돌볼 테니 말이죠. 부모 마음 알죠. 저도 만일 제 딸이 식물인간이 된 사위 곁을 평생 동안 지킨다고 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속상했을 겁니다. 근데 고작 3개월입니다. 3개월. 3년도 아니고 3개월을 못 참아서 문자 하나 딸랑 남긴 채 도망을 가다녀. 심지어 지보다는 할머니와 이모와 사는 게 행복할 거라며 지 새끼들까지 떠넘기고 가는 게 인간입니까? 참을 수 없는 배신감과 분노에 떨다가 옆에 이제는 본인이 남편에게 버림받았다는 걸 알지도 알 수도 없는 큰딸을 보고 땅바닥에 얼굴을 묻고 울었습니다. 하늘은 어떻게 이렇게 제 딸을 이리도 비참하고 불쌍하게 만들 수 있나요? 그렇게 한참을 울다가 작은 딸에게 전화해 상황을 설명하고 정말 그놈이 집을 비웠는지 확인하고 병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몇 시간 뒤 비통한 표정의 작은 딸은 정말 언니 집에 형부짐이 싹 빠졌다고 아무래도 며칠 동안 짐을 뺀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해도 그놈은 받지 않고 나중에는 연결도 안 됐고 작은 딸이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작은 딸은 당장 회사로 찾아가겠다고 나갔고 저도 경상도에 있는 사부인에게 전화를 했어요. 사위가 댁내 아들이 내 불쌍한 딸과 손주들을 버리고 도망갔다고요. 연락을 받은 사부인과 사돈어른은 그날 저녁에 병원으로 오셨는데 저만큼이나 참담한 표정으로 말을 못 이었습니다. 어떻게 일어나요? 어떻게? 박서방이 어떻게 내 딸한테 이럴 수 있냐고요? 내 딸이 누구의 나타가 이렇게 됐는데 우리 불쌍한 유민이 이렇게 되고 1년도 아니고 반년도 아니고 고작 3개월 만에 이렇게 못 산다고 지 자식들까지 다 버리고 가요? 사부인은 제 말에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고 사돈 어른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제게 어떻게 해서든 아들 새끼 잡아서 사부인 앞에 데려다 놓겠다고
책임을 물게 하겠다고 했지만 며칠 뒤 사돈 어른은 허무한 표정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그놈이 이제는 부모하고도 연을 끊겠다고 했다고요. 사돈 어른과 사부인이 도망가 지 형 집에 살고 있는 그놈을 찾아낸 뒤 짐승도 안 이런다. 어떻게 가족을 버리냐며 당장 유민이에게 돌아가라고 했지만 그놈은 돌아갈 생각 없고 내 인생 살 거라며 앞으로 이런 말 할 거면 어머니 아버지하고도 안 보고 살면 그만이라며 찾아오지 말라고 했다네요. 그냥 딱 이런 수준의 인간이었던 겁니다. 제 큰딸이 반해서 마음을 줬던 인간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요. 남은 건 한순간에 가족을 버릴 수 있는 추악하고 이기적인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었죠. 그 옛날 남편이 죽고 나서 시달렸던 무기력증이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사람이 휘몰아치는 비극을 만나면 정말 아무것도 못하고 넋을 놓게 되더라고요. 그때 의료가실 소송도 진행하고 있던 터라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 사위였던 인간까지 도망가니 더 이상 나빠질 게 없을 것 같았어요. 저는 당장 눈앞에 없는 사위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당장 이혼 소장을 낸 것도 아니니까 시간이 지나 혹시 돌아오면 그때 멱살을 잡고 벼락 끝으로 밀어버릴 생각만 했죠. 하지만 작은 딸은 그냥 둘 수 없다고 이를 갈았어요. 신상 정보 다 아는 판국에 어떻게 그냥 두냐며 우리 언니가 못하는 일상생활 그 인간도 못하게 만들 거라고 나락으로 끌어내릴 거라고 했어요. 작은 딸은 방송국 사이트나 수십 개 인터넷 사이트에 우리 가족의 사연과 사위의 폭로글을 올렸습니다. 아내가 출산 후 식물인간 되자 와이프와 2명의 어린 자식들까지 버리고 도망간 대기업 땡땡 사원을 고발합니다. 제발 저희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라는 제목으로 말입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작은 딸에게 괜한 짓 해서 힘 빼지 말라고 그러다 고소당하면 너만 손해라고 했습니다. 방송국이나 인터넷에 글을 올린다고 해도 뭐 얼마나 큰 파장이 있겠냐면서요. 하지만 제가 인터넷의 힘을 너무나 과소평가했더군요. 꼬리에 꼬리를 물어 작은 딸이 올린 글은 일파만파 퍼졌고 심지어 네티즌들이 사위의 신상 정보까지 알아내 인터넷에 올라오게 됐어요. 어느 정도까지 일이 커졌냐면 실제로 사위가 다니는 회사에까지 소문이 돌아 회사에서는 사위가 직원으로서 품위 유지 의무를 어겼다고 판단해 좌천까지 당하게 됐고 그걸로 모자라 소문이 잠재워지지 않고 그 문제로 사위와 다른 직원들 간에 갈등까지 생기게 되니 아예 회사에서 사위에게 권고사직을 권유해 회사를 그만두게 됐다고요. 이걸 어떻게 알았냐고요? 작은 딸이 같은 회사를 다니는 사람들이 인터넷에 올린 후기 글을 찾아 보여줬거든요.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을 하고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해도 현실은 현실이고 인터넷 세상은 인터넷 세상일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파급력이 실로 어마어마하더군요. 하지만 사위의 권고사직 소식으로 인해 제 분노가 잠재워지지 않았어요. 그놈이 직장을 잃었든 말든 어쨌든 살아서 움직일 수 있는 한 모든 다른 기회를 얻어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제 딸은 그런 기회마저 없으니 고작 그런 소식에 타오르는 분노가 사그라질 리 없었죠. 저는 절실히 염원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내 딸과 내 손주들을 버리고 도망간 그놈이 내 딸보다 더 큰 고통을 겪길 말이죠. 그때 제 생활은 근육이 점점 굳어가는 딸을 돌보고 작은 딸과 번갈아가며 손주들을 키우고 병원 상대로 한 소송 진행 결과를 기다리고 또 남은 시간에는 그놈을 저주하는 걸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놈이 내 딸을 두고 떠난 지 10달이 더 흘렀네요. 큰딸이 침대 위에서만 지낸 지 1년하고도 한 달이 지났을 때였죠. 딸 몸에 욕창이 날까 정해진 시간에 몸을 돌려주는데 딸을 옆으로 누이고 나서 가만히 얼굴을 마주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전화 한 통을 받았습니다. 사부인이었죠. 사부인은 한껏 가라앉은 목소리로 제게 말했어요. 3일 전 사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터널 안에서 사고가 나는 바람에 수술 중 사망했다고 말입니다. 그때 제 속 안에서 휘몰아치는 감정은 뭐였을까요? 자업자득이라는 통쾌함? 또 다른 분노? 아니면 이제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무심함이었을까요? 하지만 제가 어떤 감정을 느끼기도 전에
사부인이 제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이제 유민이를 버리고 가고 세훈이랑 세정이도 버리고 도망갔던 제 아들은 이제 이 세상에 없으니 부디 노여움 거두세요, 사부인. 지가 받을 죄값 받은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제 미워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 없이 조금이라도 편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염치 없지만 저도 부모라서 행여 윤재가 지도 감당 못하는 원망받아서 죽어서도 눈 못 감을까 무섭습니다, 사부인. 그러니까 부디 그 노여움 푸세요, 사부인. 제가 다시 한번 부모로서 이렇게 사과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부인. 정말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할 수 있었겠어요? 그냥 가만히 듣다가 아무 말도 안 하고 끊었습니다. 택도 없는 소리라 무시한 게 아니고 미운 자식도 자식이라고 품고 가려는 사부인의 마음이 제게 절절하게 전해져서 죽은 자식의 죄를 대신 용서받으려는 그 말이 쓸쓸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내 딸을 버리고 간 사위가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예 안 했다면 거짓말이겠죠. 내 딸이 이제는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사위도 누리지 못하길 바랬으니까요. 근데 정말 그 염원이 현실이 되자 전혀 유쾌하지 않더라고요. 사위의 죽음이 안타깝고 슬퍼서 그런 게 아니고 사위가 그렇게 됐어도 제 큰딸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기에 그저 허무하고 허탈했네요. 저는 이 사연을 보내는 현재에도 온몸이 딱딱하게 굳은 딸을 돌보고 작은 딸과 함께 두 손주를 키우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큰딸과 눈만 마주치면 하염없이 눈물만 났는데 지금은 눈을 마주치고 유민아, 엄마 보여? 엄마가 너무 사랑해. 엄마 마음 알지? 라고 말을 붙일 수 있게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독립적이고 야무져서 혼자서 뭐든 하던 딸이 이제는 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던 아기 시절로 돌아갔네요. 아직 차마 엄마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지만 언젠가 큰딸이 그 예쁜 눈을 움직여 손주들을 보고 미소 지을 날이 왔으면 좋겠다고 꿈에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사고 소송도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이렇게 질질 끌지 몰랐는데 원래 의료사고를 소송으로 인정받는 게 참 어려운 일이라고 하네요. 처음부터 변호사가 승산이 없을 수 있다는 말도 했고요. 하지만 할 수 있는 한 뭐든 끝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매일을 제 큰딸도 버티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멈출 수는 없죠. 저는 끝까지 큰딸을 위해 싸울 겁니다. 정녕 마지막인 것만 같은 순간에 새로운 희망이 움튼다. 삶이란 그런 것이다. 태양이 어김없이 솟듯 참고 견디면 보상은 반드시 있다는 말처럼 언젠가 필연적으로 큰딸의 손을 놔야 하는 순간이 올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오기 전까지는 버틸 수 있는 한 큰딸의 손을 잡고, 아니, 큰딸을 부둥켜 안고 견디려고요. 부디 이 사연을 들은 여러분께서 저와 제 딸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